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여보세요, 경찰서죠? 절도사건 신고하려고요. 범인이요? 범인은 제 장인어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장인어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올 변화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늦깎이 결혼, 그리고 복잡한 인연. 저는 올해 48입니다. 이도진이라고 해요. 젊었을 때부터 와인과 위스키에 푹 빠져 살았던 저는 30대 초반에 고가의 빈티지 주류 경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10여 년간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지금은 강남의 전용 와인셀러와 경매장을 갖춘 업계 손꼽히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결혼은 자꾸 뒤로 미뤄졌습니다. 주변에서 중매 제안이 들어와도 조금만 더 사업을 안정시키고라는 핑계로 거절하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100년 된 와인의 코르크를 조심스럽게 따는 순간 그 향이 피어오를 때의 전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열린 와인 행사에 강연자로 초청받았는데 그곳에서 수연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 미술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이 즐겨 마셨던 압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사가 끝난 후 그녀가 다가와 물었을 때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호기심과 지적인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예술과 술,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는 42이었어요. 그녀 역시 일에 전념하다 보니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에게는 말하기 힘든 가족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간 만났고 저는 청혼했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제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들으시고도 저와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대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연 씨의 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던 중소건설사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 부동산 붐을 타고 큰돈을 벌었고 강남에 고급 주택을 사고 외제차를 몰며 호화롭게 살았대요. 수연 씨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 가면 꼭 벤츠를 타고 데리러 오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치시는 게 좋으셨죠. 우리 딸 데리러 왔다. 너희들도 나중에 크면 이런 차 타라 하시면서요.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아버님의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날아갔어요.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을 사장님이라 부르게 했고 실제로는 월세도 내기 힘든 형편이면서 밖에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재기를 위해 이것저것 사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가족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요. 아버지는 엄마가 번 돈을 가져다가 인맥 관리라며 술자리에 쓰셨죠. 엄마가 항의하면 남자가 밖에서 얼굴을 세워야 돈을 벌어오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수연 씨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일찌감치 취직해서 가족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딸이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절반 이상을 가져갔고 그 돈으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한 번은 제 월급을 가져가셔서 고급 양복을 맞추셨어요.
사업 미팅이 있어서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요. 근데 그 미팅은 아버지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어요. 그날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으셨는데도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생활비를 끊어버리면 엄마가 더 고생하실까봐. 그래서 차마 못 끊었어요.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버지가 나타나서 망쳐놨거든요. 내 사위가 될 녀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큰소리 치시고 돈을 빌리려고 하시고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오빠.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오빠는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알면 분명.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잘 대처할게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라는 사람이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양가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수연 씨는 며칠 전부터 초조해했어요. 오빠,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빠 회사나 재산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런 당부가 통할 리 없었죠.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온화하고 검소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퇴직하신 대학 교수님이고 어머니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셨죠. 수연 씨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수줍은 분이셨는데 눈가에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제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 여기 괜찮네. 내가 예전에 사업할 때 자주 오던 곳인데 사장하고도 친해. 실제로 이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있는지는 의문이었지만 그는 계속 과거 자신의 전성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강남에 빌딩이 있을 땐 말이야. 이런 데서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느라 바빴지.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제 부모님은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셨습니다. 수연 씨와 장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 중간에 장인어른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위 되실 분은 무슨 일 한다고 했지? 고가의 와인과 주류를 경매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 오, 그거 돈 되는 사업이지. 나도 옛날에 와인 좀 마셨어. 로마네 콩티 알아? 그거 한 병에 얼마야? 빈티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입니다. 장인어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그럼 비싼 걸 다루시는구만. 그럼 회사 규모가 꽤 되겠네. 사무실이 어디야? 강남에 있습니다. 경매장과 와인셀러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와인셀러라. 수억짜리 와인들이 쫙 보관되어 있겠구만. 아, 거기 한번 구경 가봐야겠어. 사위 될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아야지. 수연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회사는 굉장히 바쁘고 보안도 철저해요. 함부로 방문하시면. 뭐 어때, 가족들 사이인데, 그치 사위? 장인어른은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난처했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네, 시간 되시면 언제든 들러주세요.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제 손을 수연 씨가 테이블 밑에서 꼬집었습니다. 저는 실수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내가 조만간 회사에 들를 테니까 그때 귀한 술 한 잔 같이 하세. 네, 아버님, 편안히 들어가세요. 그가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 제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좀... 아닙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부. 침입자.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예정된 대형 경매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이번 경매는 특별했습니다. 한 재벌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던 희귀 꼬냑 술을 위탁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1875년산 꼬냑이었어요. 이 꼬냑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150년 가까이 된 이 술은 프랑스에서 생산된 마지막 빈티지 중 하나였죠. 병 상태도 완벽했고 출처 증명도 명확했습니다. 예상 낙찰가는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 꼬냑을 VIP 전용 와인셀러에 특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70%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공간이었죠. 이 셀러에는 CCTV와 전자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 기록이 모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프론트 직원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장인어른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장인어른이요? 네, 장인이시라면서 대표님 만나러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해주세요. 저는 황급히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아버님이 지금 회사에 오셨어. 네, 아버지가요? 오빠,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괜찮아. 내가 잘 대처해 볼게. 전화를 끊고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은 로비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 사위, 바쁜데 미안하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 예전에 구경시켜준다고 했잖아. 아, 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사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직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인을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잠깐만 보면 돼. 저는 그를 1층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고객들도 볼 수 있는 와인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 와인들이었죠. 오, 이게 다 와인이야? 엄청나네. 장인어른은 신기한 듯 병들을 구경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이 샤또마고 1996년산이 가장 비쌉니다. 150만 원 정도 하죠. 150만 원? 술 한 병이? 역시 부자들 세계는 다르네. 그는 감탄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탐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비싼 건 따로 보관하는 거 아냐? 억대짜리 같은 거? 네. 고가 물품은 VIP 전용 셀러에 별도로 보관합니다. 오, 거기도 구경시켜 줄 수 있어?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미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거기는 보안이 철저해서. 아이고, 뭐 어때, 가족끼리. 나도 옛날에 비싼 술 좀 마셔봤다고. 눈요기 좀 하자. 결국 저는 그를 지하 VIP 셀러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실수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와, 진짜 은행 금고같이 생겼네. VIP 셀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카드키를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두꺼운 강화유리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는 온도와 습도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니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그냥 구경만 할게. 셀러 안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양쪽 벽면에 와인과 위스키, 꼬냑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각 벽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름과 빈티지, 예상가가 적혀 있었죠. 장인어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전부 경매를 위해 위탁받은 물품들이거나 저희가 직접 매입한 투자용 와인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얼마나 돼? 대략 수십억 원 정도 됩니다. 수십억. 장인어른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흥분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아버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아, 잠깐만, 저거는 뭐야? 그는 특별 보관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단 한 병만 놓여있는 150년산 꼬냑이었어요. 아, 저건 다음 주 경매 출품작입니다. 1875년산 꼬냑이에요. 1875년? 그게 150년 전이잖아? 네, 맞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엄청나죠. 얼마나 비싼데? 예상 낙찰가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장인어른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5천만 원 술 한 병이. 이건 단순히 술이 아니라 역사적 유물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상태의 병은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거든요. 시음은 할 수 있어? 절대 안 됩니다. 봉인을 뜯는 순간 가치가 급락하니까요. 컬렉터들은 이걸 보관용으로 구매합니다. 보관용?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5천만 원 주고 산다고? 네, 그게 바로 빈티지 주류 시장입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그 병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버님, 이제 올라가시죠. 제가 미팅 준비를 해야 해서요. 아, 그래, 알겠네.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맙네. 우리는 셀러를 나왔고 제가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장인어른을 배웅한 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프론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아까 그분이 화장실 좀 다녀가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아직 안 가셨어요? 로비에 계시다가 화장실 가신다고 하셔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어요. 미팅을 마치고 저는 다시 VIP 셀러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주 경매를 위해 꼬냑의 사진을 더 찍어야 했거든요. 셀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온도와 습도 체크를 하고 특별 보관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유리 케이스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저는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직원이 옮겨놓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이곳에 출입할 수 없었어요.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전무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보안실로 뛰어갔습니다. CCTV 확인 좀 해주세요. VIP 셀러 쪽이요. 보안 담당 직원이 황급히 화면을 돌렸습니다. 녹화 기록을 돌려봤어요. 화면에 제가 장인어른을 안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셀러를 나가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약 15분 후 장인어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 속의 장인어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셀러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제 카드키였습니다. 저게. 대표님, 이분이 대표님 카드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까 셀러를 나올 때 장인어른이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어요. 그때 제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슬쩍한 거였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화면을 계속 보니 장인어른은 비밀번호를 한 번에 입력했습니다. 제가 아까 문을 열 때 어깨 너머로 본 거예요. 문이 열렸고 장인어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장 특별 보관 구역으로 가서 유리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150년산 꼬냑을 꺼내 자신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 미친. 저는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셀러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카드키를 들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대표님, 저분이 로비에 잠깐 있다가 나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드키를 돌려놓은 건가? 아니요, 프론트 직원한테 대표님이 차에 놓고 가신 것 같다며 카드키를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였어요.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이 영상 백업해 주시고 경찰 신고 준비 좀 해주세요. 네, 경찰 신고요? 네, 5천만 원짜리 도난 사건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오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버님이 우리 회사에서 5천만 원짜리 꼬냑을 훔쳐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에 찍힌 모든 것을. 수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오빠,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해 볼게요. 돌려드리게 할게요.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천만 원짜리 물품을 제 장인이 훔쳐갔다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뭐라고 하셔? 전화를 안 받아요. 계속 일부러 끊어버리세요. 그럼 집에는?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다가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셨대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지금 큰일 났어. 그 사람이 방금 집에 왔다가 짐 싸서 나갔는데 뭔가 이상한 술병을 가방에 넣더라고. 무슨 일이야? 어머님. 장인어른이 제 회사에서 귀한 물건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뭐, 가져가다니? 죄송하지만 절도입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장모님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선을 넘었구나. 미안해. 내가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아닙니다. 혹시 어디로 가셨을지 예상되는 곳 있으세요? 글쎄, 옛날 사업 친구들한테 가지 않았을까? 그 사람 늘 그러거든. 비싼 거 손에 들어오면 자랑하러 다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0년 된 꼬냑을 들고 자랑하러 다닌다고? 혹시 뚜껑이라도 따면? 어머님, 제가 아버님한테 계속 전화해 볼게요. 저는 장인어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일신만 당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부. 뻔뻔한 거짓말. 다음 날 아침 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셔? 오빠한테 전화하기 두렵다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오빠, 믿기지 않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데? 사위가 나한테 그 귀한 술을 예단으로 줬다고. 고맙다고 전하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단, 내가 5천만 원짜리 술을 예단으로 드렸다고? 네, 저도 너무 황당해서 아버지 CCTV에 다 찍혔어요. 오빠가 모르는 사이에 가져가신 거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사위 회사 물건인데 장인이 하나 가져가는 게 문제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오빠 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진정하고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회사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카드키를 절취하고 허가 없이 보관구역에 침입했으며 고가품을 가져갔으니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가족인데도요? 가족이라고 해서 절도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 정도 금액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배가 내려지고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실형은 아니더라도 벌금형은 확실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인을 경찰에 신고한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저 개인의 돈이 아니라 경매 의뢰인의 물건이었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저는 다시 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해줘. 오늘 안으로 그 꼬냑을 돌려주시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오빠.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1시간 후 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오빠, 아버지가 그러세요. 감히 장인을 고소한다니, 그럼 결혼도 없는 줄 알아라. 내 딸은 절대 그런 놈한테 안 보낸다고. 오빠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있대. 그 꼬냑 가지고 자랑하면서. 네?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옛날 사업하던 친구들이랑 강남 어디 고깃집에 있다는데. 내가 가서 뺏어올까? 그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머님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야 해.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사람이 우리 딸 인생까지 망칠 순 없지. 장모님은 전화를 끊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수연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이 장인어른 찾아가신대. 네? 엄마가요? 아버님이 지금 어디 고깃집에서 친구들이랑 술 드신다면서. 오빠, 우리도 가야 해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우리는 황급히 그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입구에서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150년 된 꼬냑이야. 5천만 원짜리라고 우리 사위가 나한테 예단으로 준 거야. 와, 너네 사위 대단하네. 당연하지. 강남에서 고가 와인만 경매 사업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내가 사업자금 좀 지원받으면 다시 크게 한번 해볼 생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이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에 장인어른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 술병, 당장 내놔. 장모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나무 케이스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150년산 꼬냑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뭐? 이건 내 거야. 사위가 나한테 준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사위한테 다 들었어. 당신이 훔쳐온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사위 회사에서 물건 훔쳐다가 여기서 자랑질을 하고 앉았어. 훔쳐? 내 사위 회사 물건인데 뭐 어때? 바로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 그 꼬냑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아버님이 제 회사에서 카드키를 훔치시고 허가 없이 침입하셔서 그 꼬냑을 가져가신 거 전부 CCTV에 찍혀 있습니다. 뭐야. 경매 의뢰인께 배상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당장 돌려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장인어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 자식이 장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님, 지금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감히 장인을 경찰에? 수연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수연아, 너까지 네가 아빠를. 아버지는 선을 넘으셨어요. 이건 제 결혼을 떠나서 범죄예요. 범죄? 이 꼬냑 한 병이 뭐가 대수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장인어른에게 다가가서 손찌검을 하셨어요. 뺨을 세게 때리신 거였죠. 30년을 참았어. 당신 허세 때문에, 당신 가부장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고깃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사업 망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딸은 아르바이트하고 우리가 번 돈 전부 당신 허세 부리는 데 쓰였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위 것까지 훔쳐. 당신 지금 날 쳤어? 이혼해.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우리 딸 인생까지 당신이 망칠 순 없어. 장모님은 울부짖으셨어요. 30년간 쌓였던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 나갈 때 남들한테 잘난 척하고 나한테는 가부장질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야. 딸이 태어났을 때 아들 아니라고 실망하던 당신 얼굴 내가 다 기억해. 수연 씨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초등학교 때 기억나? 아빠가 벤츠 타고 학교 앞에서 자랑하셨을 때 나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아빠 아닌 척했어요. 다른 애들은 아빠가 운동회 때 같이 뛰어주고 참관 수업 때 와서 앉아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런 건 여자들이 하는 거라면서. 수연아, 그건.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상담할 때도 아빠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셨죠. 엄마가 몰래 학비 모아주셔서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아빠가 절반 가져가셨죠. 엄마 병원비도 없는데.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마다 아빠가 남자친구들한테 돈 빌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다 헤어졌어요. 30 넘어서야 겨우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번엔 오빠 회사에서 물건을 훔치세요? 수연 씨는 흐느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 딸 안 할래요. 오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발요. 저는 수연 씨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장인어른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모두 자리를 피했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꼬냑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장인어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사위가 나한테 준 거라고. 그는 여전히 우기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절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장인어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위가 장인을 경찰에. 아버님, 저는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아버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내 딸과의 결혼은 없는 줄 알아. 경찰이 장인어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도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로, 장인어른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어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어요. 자네가 정말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내 딸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수연 씨와 결혼할 겁니다. 이 자식이. 경찰이 장인어른을 제지하자 장모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제 남편을 끝까지 처벌해 주세요.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신데. 아니에요. 저도 30년간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한 피해자예요. 그리고 사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저도 합의 안 할 겁니다.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당신이 정신 나간 거지, 입 다물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가족을 생각한 적이 없어. 오직 당신 체면, 허세만 생각했지. 딸이 아플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당신은 밖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 그러면서 집에 오면 가장이라며 큰 소리치고.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가족을 위해? 웃기지 마.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만 살았어.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 인생 혼자 살아가.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우리 사위한테 피해 주지 마. 장인어른은 그제야 겁이 난 듯 했습니다. 이 이혼? 당신이 나를 버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참고 산 거지. 같이 산 게 아니야. 장모님은 돌아서서 저희를 보셨어요. 얘들아, 미안해. 이제야 이렇게 됐다. 내가 진작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괜찮습니다. 이제 편히 사세요. 수연 씨가 어머니를 껴안았고 두 분은 한참을 울었어요. 장인어른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억울해. 사위가 준 거라고. 내가 사위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니. 경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런 소리 하실 때가 아닙니다. 특수절도죄로 기소될 겁니다. 사부. 반전, 더 큰 계획.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장인어른의 핸드폰 메시지 기록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옛 사업 파트너와 대화를 나눴더군요. 형님, 큰 건수 잡았어요. 사위놈이 강남에 고가 와인 경매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하에 수십억 원어치 술이 있어요. 오, 진짜? 그럼 접근이 가능해? 당연하죠. 제가 장인이잖아요. 카드 키고 비밀번호고 다 봤어요. 일단 이번에 5천만 원짜리 꼬냑 하나 빼왔는데 이거 팔아서 형님이랑 나눠 갖고 다음엔 더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야, 그거 절도 아니야? 절도는 무슨, 제 사위 거 제가 가져가는 건데. 나중에 어차피 우리 딸이 물려받을 회사잖아요. 미리 좀 쓰는 거지. 그래도 조심해야지. 걱정 마세요. 사위놈이 뭘 알겠어요. 순진한 놈이에요. 제가 눈치 보면서 조금씩 빼돌리면 모를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제가 장인 자격으로 회사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적 절도가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인어른이 그 사업 파트너와 이미 꼬냑을 팔 수 있는 암거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 정도에 빠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검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고 재범 의사가 명확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위라는 점을 악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죄의 상습성과 계획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올라갑니다. 집행유예는 어렵고 실형 가능성도 있어요. 막상 실형이라는 말을 들으니 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수연 씨가 알았을 리 없지. 수연 씨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오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오빠에게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아버지의 딸인 제가 어떻게 오빠와 결혼을 하겠어요. 아버님이 무슨 짓을 했든 수연 씨와는 상관없어. 저는 설득했지만 그녀는 결국 결혼을 미루자고 했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어요. 수연 씨는 여러 가지 충격으로 회사를 쉬게 되었고 저는 매일 그녀를 찾아가 위로했어요. 오빠, 우리 집은 오빠 명예에 먹칠을 했어요. 오빠 부모님도 이런 집안과 사돈 맺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실제로 제 부모님은 수연 씨와 장모님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수연 씨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힘들었지?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 잘못이 아닌데 왜 네가 사과를 하니?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이지.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연이를 정말 사랑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 수연 씨와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돈 어른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일찍 정리했어야 했는데 30년을 참으셨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을 안아주셨습니다. 몇 달 후 장인어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고 다른 사기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재판정에서 장인어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위의 신뢰를 악용하여 고가품을 절취했고 조직 범죄에 가담하려 했습니다. 비록 경찰 수사에 협조했으나 죄질이 불량함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이미 등을 돌린 상태로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봅니다. 판사가 장인어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장인어른은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허세 속에서 살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게 저인 줄 알았고 돈이 없어지니까 저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장모님과 수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30년간 고생만 시켰습니다. 딸에게도 미안합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정말 면목 없습니다.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처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제 딸의 결혼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때문에 딸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초범, 그리고 가족들의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참작된 거였죠. 5천만 원은 장인어른에게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낼 돈이 없었기에 충분히 고통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되었고, 그러다 보니 실형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장인어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네.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을 해서라도 벌금 내야지. 일자리가 있으세요?
없어. 하지만 찾아야지. 노가다든 대리운전이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회사 물류창고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뭐? 와인 박스를 정리하고 재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힘들긴 하지만 급여는 드릴 수 있어요. 장인어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어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허세 부리지 마시고 월급 받으면 먼저 벌금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장모님과 수연 씨한테 사과하세요. 제대로, 진심으로.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어나세요,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부. 1년 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견디고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제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의외로 아버님은 일을 잘하셨어요. 예전의 허세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열정으로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장인어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신뢰를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거든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주변의 지난 일을 아는 사람들은 저에게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인을 다시 품을 수 있었냐고요. 글쎄요, 가족이란 게 참 복잡합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이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실수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고 가족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었는데 라고 공감하신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는 명확하게 그으시고 기회를 줄 수 있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처럼 60대 후반에도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과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5천만 원짜리 꼬냑보다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